좌장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앞서 공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연구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이제 신부전 파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이런 다중 모달 연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이제 신부전 연구와 진료가 어떻게 스텝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025년 국내 신부전 팩트시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신부전 유병률은 2002년 20년 전 대비 현재 4.9배가량 증가를 해서 175만 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고, 국내 이제 인구 10만 명당 신부전의 발생률도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이제 사망률도 20년간에 6.3배나 현재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치료 기술과 약제가 20년간에 분명히 신부전 파트에서 발전을 했지만 인구 고령화와 이제 만성 질환의 이제 중첩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더 나이가 들었고 더 코모디티가 심한 이런 신부전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때문에 신부전이 공중보건의료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전의 이런 증가 추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신부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것인가 좀 관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단일 데이터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워서 다중 모달 통합 연구들이 조금 대중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부전을 비롯한 모든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의 채택 근거는 R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RCT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선택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임상에서 보는 뭐 고령이나 신기능 저하 아니면 간부전, 투석 환자 이런 복잡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제외가 된다는 단점이 있겠고, 또 추적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장기 예후를 반영하기가 어렵고, 또 소규모 코호트로는 이제 아집단 분석이 좀 이제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리얼워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자군을 대규모로 장기 추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외적 사상조를 좀 높일 수 있겠고, 또 이제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아집단 분석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두 연구 형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보니 이 두 연구를 적절하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현재 이제 관건인 상태인데, 여기에 플러스 오전에 이제 앞서서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AI 기반의 예후 예측이나 아니면 페노타이핑과 같은 이제 AI 베이스의 분석을 통한다면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이렇게 RCT나 아니면 리얼워드 데이터를 통한 획득한 결과를 개개인별로 보다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파트에서는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관련 연구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파트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먼저는 페노타이핑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부전 환자 자체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결국 좌심실 박출률이 떨어져 있냐 아니면 보존이 돼 있냐 이런 이제 표현형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보다는 결국 여러 가지 신부전 환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임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비슷한 신부전 아집단을 따로 좀 발굴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자 진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비교 효과 연구인데요. 건보 데이터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부전 가이드라인의 다이렉트드 메디컬 세라피의 효과를 좀 검증을 하고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 보자라고 목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제 신부전 환자를 한번 진료를 할 때 굉장히 좀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다기관 연구로 빅데이터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기 조금 더 편리하게 가공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결합하여서 이제 결국 신부전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최적화된 정밀 의료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방향으로 현재 목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연구처와의 이제 협력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코어 HF3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신부전 페노타이핑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에 기반된 코리안 하트 페일리어 레지스트리의 줄임말이 이제 코어 HF인데요. 이제 코어 HF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04년도부터는 약 24개 센터 1000명 정도가 포함되었던 후양적 코호트였고 이걸 이제 조금 더 규모로 확장을 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코어 HF2라는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가 약간 바뀐 것 같네요. 이제 24개 센터를 이제 3,200명 정도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하는 코어 HF3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전국 47개 3차 병원에서 약 7,300명 정도를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로 모았던 신부전 코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로는 임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 영상학적 자료 그리고 심초음파 영상과 같은 여러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5년간의 장기 추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부전 전향적 코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수행했던 해프레프 표현형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급성 신부전 중에 이제 LV 이젝션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환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 중에 치료를 하고 났을 때 그대로 LV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지만 사실 회복하는 환자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회복을 한다면 얼마만큼 회복을 할 건지 그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지 낮을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환자 집단의 이질성에 주목을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이용해서 페노타이핑을 하고 헤테로지니티를 분석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연구처의 조재영 교수님과 저와 김인철 교수님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올해 하트페일리어 2026년 이제 서울에서 아마 발표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연구의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코어 HF3 레지스트리를 바탕으로 해서 7,300명 중에 급성 신부전 환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에코가 있었고 그 중에서 EF가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인 해프레프 환자분들을 약 3,894명 정도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EF가 40%를 초과를 하거나 이니셜의 에코 데이터가 좀 부정확했거나 이제 추적 기간 중에 심장 이식을 받았던 환자군들은 제외를 하게 되었고 이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층적인 군집 분석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이제 페노타이핑 클러스터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아웃컴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1년 내에 EF의 이제 리커버리 레이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1년 내에 올코즈 모탈리티나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입원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집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델타 EF 그러니까 EF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변수로 해서 유니버라이트드로 분석을 진행을 해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분석 이제 변수들을 도출을 했고 이 모두를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처와 심장내과 간의 공동 미팅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EF 회복을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7개 변수들을 저희가 최종 군집 변수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나이, 기저 좌심실 박출률 그다음에 좌심실 이완기 내경, 과거에 이제 MI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밸뷸라 하트 디지즈 판막 질환이 있는지 입원 시에 수축기 혈압, 헤모글로빈 등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과거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 그룹이 EF 회복을 가장 크게 저하하는 변수로 나타났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집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전체 3,894명의 해프레프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총 5가지의 클러스터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출된 5개의 클러스터를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그룹은 이스케믹 버든군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가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MI를 앓았던 히스토리가 있었던 환자군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었고 좌심실 박출률 회복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군입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2 같은 경우에는 프리저브드 스트럭처 군이었고 1,2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는데 좌심실 박출률의 기저가 가장 높았던 환자 그룹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고 LV-EDD가 좀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지 않은, 한마디로 이제 좌심실 내경이 그렇게 커지지 않은, 어느 정도 EF는 좀 저하가 돼 있지만 신부전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어느 정도 보존돼 있는 환자 그룹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 그룹은 영 레질리언스 그룹인데요. 평균 연령 50세 정도의 굉장히 젊은 신부전 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LV 이젝션 프랙션 좌심실 박출률은 기본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EF의 회복률은 2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치료를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EF 회복률이 잘 이끌어지는 젊은 신부전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더리 리모델링 그룹에 속해서 나이가 여전히 많으시고 이분들은 MI 히스토리는 없던 분인데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은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서 코로너리 이슈는 없는 환자인데 나이가 많으시고 약간 DCM 라이크하게 EF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페렐리티가 굉장히 높은 환자군임을 알 수가 있는 환자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클러스터는 판막 질환군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VSD 에티롤루즈 100% 환자군들이 포함이 되었고 EF의 회복률은 중간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좀 복잡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본 슬라이드고, 클러스터 1은 결국 나이가 많은 이스케믹, 그다음에 클러스터 2는 비교적 심기능이 좀 보존돼 있는 환자군들, 클러스터 3는 젊고 그다음에 혈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았지만 치료를 하니까 잘 리커버리를 했던 환자군. 그리고 네 번째 환자는 나이가 많고 코로너리 이슈는 없는데 LV 이젝션 프랙션 굉장히 낮고 전반적으로 프레일리티가 높은 환자군. 그리고 다섯 번째 환자군은 판막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군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LV 이젝션 프랙션의 이제 치료를 했을 때 1년 뒤에 에코와 비교를 했을 때 좌심실 박출률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따로 이제 본 결과인데요. 노란색이 이스케믹 환자군이고요. 이전에 MI를 있었던 이스케믹 환자군이고, 보시는 것처럼 LV 이젝션 프랙션의 델타 값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해석하기로는 허혈성 심근 손상이 있으면서 이제 섬유화가 진행을 되면 마요카디알의 리커버리가 잘 되지 않아서 비가역적인 손상 부위가 커지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은 환자 그룹에서는 델타 이젝션 프랙션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저에 이제 EF가 한 30 몇 프로 정도로 시작했던 환자는 정상까지 회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젊은 잘 리커버리를 하는 그룹도 따로 선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2번, 4번, 5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중간 수준의 회복률을 보였는데, 이제 어느 표현형에 따라 이제 해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제대로 받은 이후에도 LV 이젝션 프랙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대 범위가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별 1년째 올코즈 모탈리티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역시나 이제 클러스터 1에 해당하는 회복도 잘 안 되고 MI가 있었던 환자 그룹이 올코즈 모탈리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회복이 잘 되었던 젊은 환자 그룹이 올코즈 모탈리티가 가장 낮고, 중간 형태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다른 클러스터 환자군들은 이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재입원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클러스터 1인 이제 MI 그룹에서 상당히 높았고, 의외로 이제 판막 질환 그룹이 중간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는데 재입원율이 좀 높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약물 치료로 해보다가 안 되면 사실 추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입원율이 조금 더 높이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추가 분석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회복률이 좋았던 젊은 신부전 환자 그룹에서 하트 페일리어 리아스펠라이제이션 비율도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CORE-HF3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좌심실 박출률 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페노타이핑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군집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군들 간에 제대로 치료를 한 이후에도 LV 이젝션 프랙션의 회복률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고 1년 내에 예후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제 밝힐 수가 있었고, 또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병원의 CDM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유사 클러스터를 한 번 더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사망 정보를 최종적으로 연동을 하면 결과 데이터에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좌심실 박출혈 저하 신부전 치료의 근간인 가이드라인 다이렉티드 메디컬 세라피의 약물 치료에 대한 추가 분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계획 단계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한신부전학회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 나온 유명한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좌심실 박출혈 저하 신부전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스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플린신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라스 블로케이드 약제, 베타 차단제, 그다음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 이 네 가지 약제는 반드시 이제 조기에 사용을 할 것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기반의 약물 치료 GDMT를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신부전 환자에서 사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가지 약물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목표 용량으로 달성하는 이제 비율은 사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1%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또 이제 GDMT 타이터레이션 도중에 이상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주요한 장벽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면서 저혈압을 겪는다든지 신기능이 악화가 되거나 하이퍼칼레미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베타 차단제를 썼더니 이제 브라디카디아나 AV 블락이 발생을 하는 등의 요인들이 있겠고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겹치게 되면 특히 고령이나 허약 환자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작용들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GDMT 타이터레이션에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RCT의 한계 자체가 이런 고령이나 아니면 기저 코모비디티가 안 좋은 환자군들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군들에 대해서는 RCT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점들이 한계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는 포필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사실 GDMT에 따른 전략을 각자의 이제 신부전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누구나가 이제 신부전 진료를 진행하는 누구나가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베타 차단제 또한 이제 주로 3개의 약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 약제가 결국 사망률 감소가 분명 해프레프에서 입증은 돼 있지만 수용체의 선택성도 좀 다르고 부가 기전이나 복용 횟수도 좀 달라서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이제 선택도 중요할 거고 예후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점에서 기반을 해서 저희는 이제 환자 맞춤형 GDMT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해 보여서 히라 CDM 데이터를 이용해서 GDMT 처방 데이터와 베타 차단제 사용에 따른 특성을 현재 추가적으로 분석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기획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심초음파 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신부전 연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진단 방법의 특성상 저희가 반드시 심초음파 지표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리게 되는 LV 이젝션 프랙션 그러니까 좌심실 박출률 외에도 GLS라든지 EOV, E'과 같은 여러 지표들이 정말로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같은 의미의 지표라도 이 기관마다 장비마다 판독자마다 그 지표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표기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나타내는 그런 이제 데이터셋도 조금 다르다는 면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VEF도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측정 방식에 따라서 나눠서 기재하는 병원도 있고 하는 식인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연구자가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을 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때 소통의 오류를 좀 초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좀 로스되는 면들도 있어서요. 다기관 표준 측정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심초음파 결과 자료의 이제 니즈 용어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연구자분들은 분명히 알고는 계신데 이제 이에 따른 니즈가 있어도 연구자가 심초음파 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심초음파 변수의 그런 미묘한 차이를 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표준화에 좀 이제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처와 협력을 해서 다기관 연구를 위한 심초음파 용어의 표준화와 그다음 구조화된 심초음파 데이터의 보고 양식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로잉크나 아니면 스노우메드 시티를 이제 등을 국제 표준 어휘인데요. 이를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기반을 하기 위해서
심소음파 검사 지표를 이제 표준 코드에 매핑하는 작업을 추가로 시행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재현 교수님과 협력을 해서 이제 코드 매핑 후에 다기관 연구를 위해서 전달한 상태이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작업이 사실 뭐 단순한 행정적 표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상 전문의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의 서로 간의 니즈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충족을 함으로써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데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심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레지스트리 구축과 예측 모델 개발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디오 온콜리지 팩트 시트에 작성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제 항암 치료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발전을 하면서 암 자체의 사망률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 환자에서 심혈관 독성이 이제 심장 질환 혹은 심혈관 독성이 새로운 임상적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심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팀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서 이제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 연구회와 함께 2025년 데이터 팩트 시트를 제작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국내 암 환자 데이터를 추적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80세 이상의 고령의 암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고, 여기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는 사실 생각해보면 기저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항암 치료에 심혈관 독성이 더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평가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암 환자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의 비율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그 비중은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허혈성 심질환 혹은 뇌졸중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카디오 온콜로지 분야에서도 심부전과 관련된 더 많은 임상 연구와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저희 심장내과 연구처가 같이 협력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멀티모달 콜라보레이티브 리서치를 통해서 신부전지 연구와 진료의 근거 마련의 스텝업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